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험 범위 내용을 전부 다 마무리 해버리도록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의 1단원 내용부터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내용부터 한번 미리 알고 가기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논증은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논증의 의미는 지금 두 가지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논증의 개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우리는 논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간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해서 논증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논증을 구성할 때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 요인인 이유, 그 이유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증의 구성 요소는 바로 뭐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그것을 증명하는 근거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논증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근거는 구체적인 사례나 객관적인 자료, 전문가의 의견 등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근거의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올려놓고 보자. 그 주장을 담은 글과 자료 읽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화법, 장문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주장을 담은 글이나 자료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 등 다양한 논증 요소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읽을 때는 바로 뭐다? 글에 쓰인 논증 요소가 타당한지 평가하며 필자의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이 설득에 효과적인지 평가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주장하는 글, 다른 말로는 논설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독자는 자신의 관점을 세워 필자의 논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며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밑에 부분에다가 사실 우리가 이 단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몇 가지 필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바로 주장하는 글, 즉 논설문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주장하는 글, 즉 논설문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주장하는 글, 논설문은 기본적으로 3단 구성을 취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주장하는 게 첫 번째 부분은 서론. 주장하기 때문에 론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서론 부분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되죠. 처음부터 재미없는 글은 사람들이 절대 끝까지 안 읽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자, 주장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사실 우리 사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꿔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서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 바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설명문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설명할 대상을 소개한다고 하지만 알겠습니까? 논설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우리는 본론이라고 하죠. 자, 근데 본론은 사실 별 내용 없어요. 그렇죠? 바로 본론은 자, 주장에 대한 세부 주장과 근거를 제시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렇죠?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도 함께 제시해주면은 그의 이제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할 말이 없게만 미리 차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세 번째가 바로 결론이죠. 자, 결론도 사실 뭐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긴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본론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 가지 세부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그 주장들을 하나로 정리해서 묶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본론 내용을 요약 정리를 안 해주면은 글을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는가가 오히려 헷갈리게 돼버려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바로 뭐다? 주장의 재강조나 혹은 예상되는 효과, 예상되는 기대 효과. 왜 이 주장대로 했으면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 제시해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 효과, 그 다음에 당부, 이런 것 등이 이제 마지막에 제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이 단원을 하기 위해서 알아봐야 될 게 바로 논증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논증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연역법입니다. 알겠죠? 혹은 뭐 연역 논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연역의 방식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 이미 검증된 사실이나 법칙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우리는 연역법 혹은 연역적 논증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연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3단 논법으로 하면 예를 들면은 자,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자, 이거는 이미 검증된 사실이잖아요. 자연의 법칙이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그 대전제로 제시되었던 내용을 소전제에다 적용시키면 어때? 소크라테스도 결국 그래서 죽는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연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렇죠? 바로 대전제로 제시된 사실이나 법칙이 참이면 결론은 무조건 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왜? 대전제가 이미 뭡니까? 검증된 거고 어쨌든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대전제 안에 속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전제가 참이면 연역은 무조건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단점은 바로 뭐다? 연역의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나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저 일종의 뭐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나 법칙을 증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연역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귀납법 혹은 귀납적 논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귀납은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자,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본 후 이들의 공통점을 통해 일반적 사실이나 법칙을 결론으로 도출하는 것이 바로 귀납법입니다. 얘는 오히려 좀 거꾸로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귀납법의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은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미켈란젤로도 죽었다. 뭐 라파엘로도 죽었다. 이렇게 사례들을 먼저 제시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소전제로 이들은 모두 사람이다. 공통점을 도출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결론으로 뭐라고 도출할 수 있다? 고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즉 일반적에서 구체적으로 가는 게 연역이라면은 구체적에서 일반적으로 가는 게 귀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귀납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귀납법은 바로 대전제로 제시된 사례들이 참이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네. 왜? 우리가 뭡니까? 대전제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례를 뭡니까? 대전제로 제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대전제로 제시되지 않은 것 중에 뭡니까? 결론에 반하는 사례가 존재를 한다면은 바로 뭐다? 대전제가 아무리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만 귀납법이 좋은 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과학 지식이나 뭐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할 때는 귀납법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알겠죠? 일종의 우리가 경험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경험주의가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실험해 본 것만을 믿는 게 경험주의인데 이 경험주의자들이 이제 쓰는 방식이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고 쟤도 그렇고 저것도 이렇고 이렇게 하니까 요것들 통틀어서 자연히 이러이러한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게 바로 귀납의 방식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자, 세 번째가 바로 유비추리, 줄여서 유추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유비추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얘는 이미 결론까지 다 나왔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공통점을 통해 결론을 예측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유비추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비추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은 자, 과거에 이제 외국의 그런 외래종들, 그렇죠? 외래종들이 무분별하게 우리나라의 황소개구리나 아니면 블루길, 베스 같은 외래종들이 우리나라에 무분별하게 유입이 돼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생태계가 어떻게 결국은 파괴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결과가 맞았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의 언어도
외래어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유입이 되니까 외국에서 어떤 것도 유입된다는 공통점을 통해서 그럼 언어에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유비추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유비추리 같은 경우는 바로 비유의 방식과 유사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뭐 시에서 배우던 직유법, 은유법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직유법하고 유비추리가 굉장히 좀 비슷한 방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유비추리 할 때 사실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뭐다? 두 현상 간의 공통점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할 경우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이제 두 현상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증명의 과정에서 약간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다 서로 다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통점만 살펴봐서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두 현상의 꼭 결론이 같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점을 올바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유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글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본문 투표를 안 해도 될까? 역시 이것도 정리를 하고 내용을 들어가야겠죠. 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글의 갈래는 당연히 주장하는 글, 논설문이죠. 그죠? 자, 논설문이니까 당연히 성격은 논리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설득적. 논설문의 목적이 설득입니다. 알겠습니까? 설명문의 목적은 네 글자로 하면 정보 전달. 논설문의 목적은 두 글자로 하면 설득.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비판적.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시적.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설문에서는 예를 들면 이거를 예시라고 하지 않고 예증이라고 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왜? 논설문에서 예를 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거로 드는 게 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증명한다고 해서 예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재는 바로 투표하지 않을 권리인 것이고, 자, 주제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사회에 미칠 영향과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특징 첫 번째로, 자, 투표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사례, 그렇죠? 투표율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장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주장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자, 바로 예상 반론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플러스 그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논지를 강화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답시다. 준비됐습니까? 네. 그렇죠. 자, 얼마 글도 그렇게 길지 않고 사실 뭐 뒤에 뭐 다른 글이 있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후딱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봅시다. 자,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 기권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다.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브라질 시민 중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을 뿐더러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브라질 시민 중부터 투표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까지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브라질 시민 2,84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의무투표제가 폐지되면 투표에 참여하겠느냐라는 질문에 57%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라는 거죠. 자, 만약 의무투표제가 폐지된다면 투표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브라질의 상황이 어떻다? 의무투표제가 폐지가 돼버리면 투표율 자체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브라질의 의무 투표제가 폐지된다면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가장 현재 위기에 봉착한 나라가 사실 일본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일본은 네. 개국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본도 분명히 투표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적고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네. 됐습니까? 네. 일본도 방금 얘기했듯이 국민들 투표로 모든 걸 다 선출을 뭡니까? 그 군피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리까지도 다 선출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지금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일본은 사실상 일단 독재 체제 국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뭐 천황이라고 해서 이제 임금 황제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실질적인 그 정치나 이런 거는 총리가 하는 일종의 그 뭐야 입헌 군주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일본은 사실 그 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이 두 개밖에 없어요.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당은 사실 자민당이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방송 보면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맨날 자민당 얘기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일본의 모든 총리는 다 거의 다 98% 정도가 자민당 출신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유일하게 당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얘네는 거의 집권을 못해요. 딱 한 번 해봤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자민당에 방해가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굉장히 삽질을 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말 그대로 투표를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뭐야? 자민당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가지고 자민당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투표가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래서 젊은 층일수록 투표에 관심이 진짜 없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어차피 해먹을 새끼들이 해먹을 텐데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뭐 저번에 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뭐야 그거 골판지 침대나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강했는데도 그걸 다 묵살시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총리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대부분이 다 같은 자민당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외부당이 거의 있지를 못해요. 알겠습니까? 있어봤자 어차피 자민당의 방해 때문인지 어째 뭐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적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상 당이 안 바뀌어요. 정말로. 일본은 정말 일당 독재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로지 자민당에서만 전부 다 총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네, 굉장히 알고 보면 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래서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점점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아예 정치를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분위기 형성 자체가 뭐 어차피 그 자민당에서 할 건데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점점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자, 이것은 기권표입니다. 나는 선거 행위에 관심이 있으며 출마한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나는 기권표를 유효표로 분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프랑스 기권당의 홍보문구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기권당에서는 선거 행위에 관심은 있지만 출마한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권표로 표현하자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기권당에서는 그렇죠? 자, 표현하자고 이야기한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프랑스 기권당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뭐다? 투표에 참여는 하지만 그렇죠? 기권표로 후보자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자라는 게 기권당의 주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즉 기권은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이자 권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그렇죠? 바로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이 글의 문제를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봅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죠?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즉, 투표에 기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는 법이나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는 아니다. 자,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투표에 기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법이나 그렇죠?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는 아니다. 까지 밑줄을 치도록 합시다. 자, 밑줄 쳤습니까? 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자, 이 말은 바로 뭐다? 바로 투표에서
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죠?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치, 다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내가 투표장에 가가지고 아예 기권표를 찍는 행위랑은 아니라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는 완전히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지금 이 글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리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바로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기권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부터 자, 유지할 수 없다까지.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글쓴이 주장. 바로 이 주장이 바로 뭐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는 거죠. 않을 권리는 없다. 라는 주장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즉, 투표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권리고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2022년 12월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치러진 총선의 투표 참여율은 11.2%에 그쳤다. 이로 인해 튀니지가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졌고 민주주의 정당성도 훼손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자, 튀니지가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가 그렇죠? 위태로워졌고 민주주의 정당성도 훼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20. 일단 투표율이 낮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첫 번째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2022년 12월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치러진 총선을 지금 바로 뭐다? 주장의 근거로, 그렇죠? 근거로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뭐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뭡니까? 의사를 정치에 반영한다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투표율이 11.2%밖에 안 되면 바로 뭐다? 이 사람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도 바로 뭐다?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설득력을.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선거에서는 투표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기권한다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밑줄 칩시다. 자,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기권한다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투표율이 낮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뭐다? 주장. 그쵸.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혹은 뭐 글쓴이를 다른 말로 필자라고 하기도 해요. 알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좀 올려놓고 보다 합시다. 자,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그쵸? 자, 이제 뭡니까? 예상되는 지금 반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지지하지 않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이게 바로 예상되는 반론을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할 거다라는 걸 알고 미리 이제 선수를 쳐서 반론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 반박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토론을 할 때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되는 반론을 미리 반박해 놓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반박할 거리가 줄어들게 되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린다.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투표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꼭 세로 표시합시다. 자, 기권은부터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반박을 해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투표해도 안 바뀌던데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특징이 바로 뭐다? 이렇게 소제목을 통해 가지고 바로 뭡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사실상 없다고 하지만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투표에 기권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투표에 기권하여 하고 싶은 말.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래도 뭡니까? 투표에 기권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게 이런 마음이 담긴 말이라는 거죠. 왜? 일종의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그렇죠? 네. 자, 그들의 주장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왜 투표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투표를 하지 않은 이들도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기권이라는 표면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자, 꼭 세로 표시합시다. 현실에서는부터 표면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까지 꼭 세로 표시합시다. 표시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들이 제시하는 바로 뭐다? 기권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투표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투표를 해봤자 변하는 게 없으니까
투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까?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것도 역시 네모처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 자, 이것도 역시 글쓴이의 주장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종의 이런 것들은 본론에 나오는 세부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예 나아질 수가 없다라는 게 주장이라는 거죠. 심지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것이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 내가 바라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당선되고, 그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나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기권을 했는데, 그치? 오히려 내가 바라지 않는 사람이 당선이 돼가지고 내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 현상, 사회 모습이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말러 교수는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자, 말러 교수 미국에서부터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까지.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주장에 대한 근거이고, 여기서는 바로 뭐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함으로써 글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부 계층이 아닌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것이다.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펼치게 된다는 것이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투표율이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20대, 30대가 투표에 거의 참여 안 하고 투표는 거의 40, 50대 이상의 사람들만 투표를 한다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어때? 당연히 인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존재니까 뭡니까? 40, 50대를 위한 정책만을 더 내놓겠죠. 그렇죠? 그런데 20대부터 40, 50대까지 다 투표에 참여한다면 바로 뭐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 당선이 되기 위해서 20대를 위한 정책, 30대를 위한 정책, 40대를 위한 정책, 다양한 계층, 그리고 뭐 소외된 이제 뭡니까? 좀 못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책, 또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가 어떻게 투표율이 높을수록 바로 뭐다? 그 소득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전체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투표를 통해, 그렇죠?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권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18세 선거권, 나의 목소리를 내라. 자, 본론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6.5%였다. 정치권에서는 높아진 투표율을 보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투표율이 높아진 데에는 선거 연령을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서 유권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자, 2019년 12월 죠? 개정된 공직 선거법의 내용과 영향을 이렇게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투표 가능 연령이 이제는 18세로 줄어들게 된다. 원래는 만 19세 이상, 그렇죠? 성인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데 18세로 낮아진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고3 중에서도 이제 생일이 지난 학생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주목할 점은 각 정당이 청소년의 마음을 잡으려고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는 점이다.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인생과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진로 탐색 기관 운영,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추가 지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한 학급 정원은 20명으로 낮추고 미래형 교육 실시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선거 연령이부터 교육 실시 등이 있다까지.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필자의 주장. 자, 여기서 제시되는 건 바로 뭐다? 투표의 가치를 알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표 한 장이 생겼을 뿐인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만들어지다니 투표의 힘이 참 놀랍다. 자, 이처럼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한다면, 자, 이것이 바로 역시 글쓴이의 주장이 된다는 거죠. 자, 네모칩시다. 바로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한다. 역시 글쓴이의 주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치인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자, 이게 바로 주장의 이유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투표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면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사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갑시다. 됐습니까? 요거 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문항으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네. 됐습니까? 자, 봅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는 투표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투표가 가지는 가치라는 거죠. 네. 자, 이게 바로 투표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만약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더구나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가 없어 사회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투표를 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이러한 투표의 가치를 알고, 그쵸? 바로 뭐다? 그 투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 이게 바로 투표가 가지는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면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제 투표로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쳐 보자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바로 글쓴이의 주장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투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A든 B든 은유법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자 박스로 표시합시다. 투표를 하는 것은부터 소리쳐보자까지,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는 글쓴이의 주장을 강조하는, 그렇죠? 재강조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투표에 관련해서 글쓴이의 생각을 정리한 그런 방식이고, 이 글은 바로 뭐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된 논증 방식은 귀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그래서 귀납의 방식으로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나 이러이러한 전문가들의 말, 이러이러한 걸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핵심은 바로 뭐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번 시간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이제 문학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